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지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도 안 했었는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를 찬양하고 있고요. 희망을 잔뜩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 눈밖에 날 수 있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같은 사람들은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자신의 자유무역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 안 되면 뭐가 모순입니까? 자유무역은 세금을 없애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건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트럼프의 눈치를 다들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이게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했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몇 년 동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없다.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태세전환하는 거죠. 월가에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연준에 맞서지 말 것.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종전하지 않으면 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 푸틴의 으름장을 놨다.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좀 더 사태를 지켜보겠다.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에서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했지 않습니까? 진짜 평화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목표가 있어서일까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고 하는 물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 속셈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압박합니다. 금리를 내려라. 지난번 2018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와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도움이 되겠죠. 트럼프와 연준 사이에 허니문은 없었다. 그때도 연준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요. 지금도 대략 좋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가 인하 거듭 피력, 기름값이 낮아져야 한다고 피력을 하는 거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지금 선방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연준이 확실한 보급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한꺼번에 내리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제 올해 거의 이제 80세 가까이 됐잖아요. 부동산으로 큰 부를 얻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고금리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어찌됐건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타깃으로 잡은 게 바로 기름값입니다. 유가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펙이라고 하는 그 석유, 중동에 있는 그 석유 가격 담합하는 거기에도 너희들 그 유가 내려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천연가스다, 이제 기름, 셰일 그 기름을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기름값을 잡겠다.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미국에서 경제를 살리고 시장을 띄우려면 금리를 지금은 너무 높다. 이 얘기도 실은 이미 했었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낮추고 물가를 낮추려고 에너지 가격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달러가 강합니다. 약달러가 되어줘야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해외 수출하면 물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건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달러가 좀 이제 약해져야 이제 수출이 좀 잘 되겠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할 것이다. 뭐 이미 지금 요구를 벌써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했습니다. 연준을 처음으로 압박을 한 거죠. 사실 지난해 대선 이후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던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랐던 강달러가 됐던 이유는 바로 공포죠. 아, 이거 그 물가가 치솟아 오르겠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소 두어 걸음 물러나는 정책을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올해 10가지 시장 예측에 대해서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금리가 너무 높다 혹은 달러가 너무 강하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2018년 무슨 일이 있었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공격, 막 중국에 그 또 폭탄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면 자유무역이 되겠습니까? 이제 글로벌 물동량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트럼프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안 좋거든요. 주가는 그 주식시장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장이라도 좀 올리고 싶었던 건데 연준이 말을 들었습니까?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연준에서는 당시 금리를 무려 4차례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때 트럼프에 반항했던 당시 연준 의장 아시다시피 바로 이분입니다. 쉬운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 의장. 자, 갈등의 정점은 2018년 10월 달에 있었던 어떤 페스티벌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고 금리 지금 우리 너무 낮고 중립 금리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중립성을 지키는 건 좋았는데 미국에서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때 부러졌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2018년 하반기는 주식도 뭐 그렇게 안 좋았고요. 코인 시장도 이제 하락장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롬 파월 이 녀석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제 그 힘의 중심이 연준보다는 그래서 현재는 재무부 장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쉽게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스콧 베센트를 그래서 이제 앉혀놓은 겁니다. 연준이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요, 연준의 2020년 트럼프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측근 한 명을 심어 놓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연준에서는 2019년 이제 시장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락을 하니 금리를 3번 연속 내리면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연준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크리스토퍼 월러가 조금 그 연준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트럼프 신복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 그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매파로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트럼프 2기에서는 벌써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 트럼프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비둘기파로 모양 태세를 전환했다라고 하는 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2기 출범을 해서요. 첫날에 의외로 그 관세에 대한 고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공포가 유예됐다,
뒤로 미뤄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유예가 왜 됐냐? 얼마나 유예가 될 것이냐가 무엇에 달려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미국의 물가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 CPI, PPI 이런 것들이 감소해 줘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을 찍어서 뭐 대출도 하고 유동성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경제도 살고 시장도 올라가고 하겠죠. 근데 물가가 미국에서 안 잡히면 미국도 못 하고요. 타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른 나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미국에서 고물가가 유지가 된다면 돈 찍기,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되겠죠. 실은 지난 바이든 정권에서 왜 지금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가 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물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미국의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실은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사실은 더 시급한 게 그래서 뭡니까?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취임 첫날부터 뭐 중국이다, 캐나다, 멕시코에 폭탄 관세를 부과를 하겠습니까? 이러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미국 거리를 배회하는 푸드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누가 이제 뭐 그냥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냥 한 명이 갔는데 $330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뭐 미국에 갔던 건 아닌데 갔던 사람들 얘기가 이거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첫 번째 타깃으로 했던 게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미국 내에서 대거 늘리자. 그래야 CPI든 PPI든 줄어들 게 아니냐. 이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률이 이제 계속 높아졌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를 좀 줄이자. 이것에 지금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3%, 3.2%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에서 보통 그 타깃으로 하고 있는 2%에 비해서 한참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게 지금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2016년 11월 트럼프가 처음 당선이 되고요. 2016년 말에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올라갔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제 작년 11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똑같이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금리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유지했죠. 하지만 2017년 이제 16년 대통령 그 다음 첫 해가 되겠죠. 1년 내내 달러 인덱스가 흘러내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억나십니까? 2017년 불장이 왔었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의 첫 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약달러를 예측을 했던 겁니다. 달러가 약해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돈 찍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8, 이제 59% 지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 줘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직선으로 떨어지지는 당연히 않겠죠. 이런 식으로 꾸불꾸불 하면서 뭐 61%가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요. 뭐 54% 떨어졌다가 59%까지 또 갔다가 또 뭐 52%까지 떨어졌다가 뭐 54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에서 47% 뭐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이게 바닥을 찍은 뭐 어느 정도 한 무릎 정도 왔다. 최종적인 탈출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탐욕의 지표다.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알트코인 한 판 더를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폭락을 하면 파티장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ISM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을 뭐 그렇게 보진 않는데 소위 이제 매크로 거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수십 년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ISM은 뭐 쉽게 미국의 경제, 특히 제조업 쪽의 지표를 나타내고요. 녹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ISM 지표 이 50 이하가 내려가면요. 이 하얀색이 50 밑에 있었다. 2015년 이때 안 좋았죠. 2019년 이때 또 하반기 안 좋았고요. 2020년 초반에도 코땡땡으로 인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도 50 밑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또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2017년 하반기에 지금 ISM 지표 엄청 올라갔죠. 이때 꼭지 한번 코인도 찍었습니다. 21년 초반에 이때도 ISM이 꼭지를 찍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도 21년 상반기 4월 달에 꼭지가 한번 나왔죠. ISM 이 미국의 경제 지표와 코인의 꼭지점이 대략 일치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ISM이 50 밑에서 좀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거든요. 오래 움츠리면 용수철을 이제 더 많이 움츠러뜨렸으면 이게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M 지표랑 또 하나 비례하는 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대비한 알트코인의 비중, 퍼센티지를 녹색이 나타내거든요. 이걸 보시면 ISM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진다, 돈이 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뭐 나스닥이다, 코인이다,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이 자료에 대한 출처를 가끔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저기 그 Real Vision이라고 있습니다. 라울팔에서 이제 그 뉴스레터 같은 거 구독을 하시면 이제 무료로 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 하얀색을 보시면 2017년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는 글로벌 유동성 M2입니다. 이제 하얀색이 2017년 사이클이었고요. 지금 초록색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의 글로벌 M2를 나타냅니다. 지금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2017년 유동성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 얘긴 즉슨 전 세계에서 머니 프린터를 열심히 돌렸고 금리도 생각보다 더 낮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꼭지가 언제 왔습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에 우리 코인이 꼭지를 찍었었죠. 저는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글로벌 유동성이 아마도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게 하얀색 보시면 뭐 1년 내내 2017년 올랐네요. 이 초록색은 나스닥 100 지수의 작년 말 올해 초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현재까지는 2017년 사이클과 비슷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017년 나스닥도 날아갔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저는 코인에서도 올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나고 보면 엄청 올랐는데 중간중간 굴곡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지난 4번의 사이클 보시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보링 존이라고 해서 이제 지루한 존이 다 있었고요. 여기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노란색 이게 뭐냐면요. 상승장 바나나 존에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쉬었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쉬었다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또 우리 개미 특히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수수 털려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바나나 존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저는 올해 상승이 큰 만큼 내년에 하락도 클 수 있다. 특히 뭐요?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우수수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트럼프 일기 2017년 대상승, 2018년 하락했었죠. 저는 이제 트럼프 2기입니다. 25년 대상승. 올해가 저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6년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큰 상승이 나온다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모릅니다. 크게 상승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1위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꼭지가 아니어도 그냥 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이 됐건 절대적인 지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꼭지를 맞출 수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한다는 게,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냐면요. 제가 왜 꼭지에서 팔지 않아도 만족을 할 수가 있냐? 물론 절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좀 구독자분들 오래 투자하신 분들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꾸준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꼭 꼭지에 안 팔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수익은 어떻게 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심지어 내년 1분기라고 할 수 있는 1월 혹은 2월까지도 일정 포지션은 일단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결국에는 물가부터 잡고요. 금리 인하 점점 압박을 하면서 돈을 더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설사 찍고요.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효과는 돈이 은행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 돈 푼 효과가 나중에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 말에 들어와서 혹은 얼마 전에 이렇게 코인판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게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2%에서 많이 잡으면 한 5% 정도는 돈을 크게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2에서 5%가 누구냐? 운이 굉장히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극도의 절제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분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올해 지금 몇 년 이상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언제 나가면 되냐? 코인으로 이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 코인으로 누가 얼마 벌었대. 수십억을 벌었대. 야, 코인만큼 쉬운 게 없네.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이 회사 때려쳐? 혹은 도지코인으로 퇴사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저는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조용히 빠져나가시면 되겠죠. 이제 설날 연휴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특히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